자, 3월 13일 날 문제를 보면 제조공장 직원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1,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이건 뭐 특이한 거 없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그리고 확정기여형이니까 우린 퇴직급여 비용 처리할 거고, 제조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거죠. 그래서 다들 뭐 이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차변에 500번대의 퇴직급여가 되고 금액 1,8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800만 원. 자, 다음 3월 17일 영업팀 고객응대 친절교육위에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강의료 40만 원에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 직원들 교육시킨 거니까 교육훈련비고,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우리가 원천징수 지급하면서 징수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예수한다라고 하죠. 그럼 얘 예수금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입금했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3월 17일 차변에 교육훈련비인데 800번대고, 자,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 쓰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40만 원인데 얼마 빼고 35,200원을 빼고 나머지 돈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분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다음 7월 12일 당사는 미라컴에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다음 부와 같이 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 충당금 조회한 후 분기하시오. 자, 외상 매출금이네요. 그럼 학계장의 시산표에 오늘 7월 12일 날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보니 250만 원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7월 12일 날 대변에 못 받게 된 미라컴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다음 번호의 대손 충당금 250만 원을 먼저 끌어 쓰고, 다음은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단기 대여금이나 미지급금이었다면 그 차감 계정 쓰고 기타의 대종상각비 쓸 거예요. 그것도 요즘 좋아하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입력할 때도 순서를 얘를 먼저 쓴 이유가 우리 AT 시험도 볼 거잖아. AT 시험은 짝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 번호 외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쓰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 우리 그냥 이걸 먼저 쓰시면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0월 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중 액면가 3천만 원을 3,085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 상환하였다. 일부 상환했네요. 5천 중에서 3천만 원 상환했다는 이야기죠. 당사의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자금 계정에 잔액은 없다. 그럼 깔끔하네. 차감 계정이나 가상 계정 없으니까 3천만 원 갚으면서 3,085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럼 85만 원 상환 손실이겠네. 자, 그럼 우린 사채 발행할 때는 대변의 사채, 상환할 때는 차변의 사채, 어떻게든 무조건 액면가. 그런데 얘 관계 계정이 있으면 60% 상환한 거니까 60% 줄여줄 건데, 지금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자금 없다 했으니까 이걸로 다 지운 거죠. 그럼 이제 돈 갚기 위해서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3,08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사채 상환 손실이 85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5번. 자, 5번 잘 보세요. 자, 12월 10일 날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를 한 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단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유상증자했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우린 증자하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고,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그럼 대변에 만주 주당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주식 발행하는데 발행 가격이 주당 2,000원이에요. 만주. 보통 예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일단 기본 틀은 이건데, 주식 발행하면서 들어간 재비용은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게 될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럼 지금 주식 발행하면서 들어간 돈 봤더니 법무사 수수료가 30만 원이 있네. 그럼 줬다면 대변에 법무사 수수료 줬다고 쓰고 나머지가 이익이라고 쓸 건데 아직 안 줬잖아. 하지만 얘 빼고 이익인 걸 처리해야 될 거니까 얘는 미지급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줬으면 준 돈을 쓸 거고 아직 안 줬으니까 예, 김 법무사 30만 원 이렇게 쓰면 1,00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970만 원 이익인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970만 원 이익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 쓰려고 했더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대요. 자본은 무조건 우선상계인데 이런 말 없어도 장부 가서 줘야 할 건데 이런 말이 적혀 있네. 그러면 얘 먼저 우선상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50만 원 우선상계하고, 그럼 우리는 이익을 1,000만 원 받았는데 수수료 30만 원 빼고 과거에 손해봤던 거 50만 원 상계하고, 그것 때문에 920만 원만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 나오면 우리가 조금 전표 꺼낼 때 헷갈리거나 생각이 고민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돈을 줬다 그러면 바로 줬다고 대변에 쓰는데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 했을 때에 쓰는 게 느낌이 애매해서 좀 오류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생각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면 쓰고 970만 원 이익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지금 미지급했다 해서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도 재반 비용이 있으면 줬으면 준 돈, 안 줬으면 줘야 된다라고 써놓고 정리를 하시면 거의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자, 일반 전표에 12월 10일 날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이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2천만 원 받았고, 자,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김 법무사한테 30만 원을 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장부상에 50만 원이 있대요.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영희 씨 아프면 어떡해? 아프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일반 전표는 끝났고, 자, 매매처 전표를 볼게요. 자, 7월 10일은 다음과 같이 원재료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거고 원재료 산 거니까 51번 매입 과세고, 자, 아래는 현금 적혀 있지만 위에 보통 예금 준 거를 현금이라고 세금 계산서 적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 7월 10일 날 51번 매입 과세 수량 5,000개 만원짜리 필프리한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아이고, 왜 이게 눌러졌어? 자, 그럼 우리 원재료 산 거 맞고 우리는 절반인 2,750만 원을 주고, 자,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월 22일 두산기공에 2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우리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건데, 그죠? 그럼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는 전부 다 반품했다면 처음 회계 처리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금액만. 이해가시죠? 그럼 이렇게 적혀 있으면 2월 5일자로 가보면 2월 5일자에 가보면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죠. 사왔을 때는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지금 매입의 과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계는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똑같은데 금액만 여기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고 쓰면 금액이 다 그대로 분계인데 마이너스 되도록 하는 게 우린 제일 쉽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반품한 날 7월 20일 날 51번 매입과세 기계장치 반품인데 마이너스 2천만 원. 거래처는 두산기공이고, 자, 방금 우리 기계장치라 되어 있었잖아. 그대로 기계장치. 그리고 대면에 미지급금 되어 있었고 문제도 미지급금하고 그냥 상계한다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는 그냥 전액 반품이면 똑같이 쓸 거다라고 생각해서 금액만 마이너스 되도록 그냥 계정 항목도 차변되면 다 똑같이, 이건 받은 거니까 51번 한 거고 우리가 발행하는 것도 그냥 똑같이 썼겠죠. 상대방한테.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되고, 다음 8월 2일 주식회사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10월 16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전자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3번 매출 면세. 그리고 제품 팔았고 10월 16일 날 입금될 예정이니까 오늘 돈 안 받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날짜 8월 2일 날 13번 매출 면세, 제품 팔았고 2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 이번 전자계산서네요. 자, 그래서 전액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자, 9월 9일 수출업체인 영스타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가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 확인서에 의하니까, 그리고 제품 판 거고 오늘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9일 날 12번 매출 영세 제품 100개 15만 원짜리. 거래처는 영스타고, 자, 분계는 얘도 전부 다 외상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6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를 타이어 교체하면서 대금 15만 원 현금 지급, 잔액은 외상하였다. 차변 개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친절하다, 그죠? 차변까지만 해주고.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고 2500cc 승용차니까 우리는 54번 불공이고, 차량 유지비 써라 그랬고 15만 원 현금, 이 나머지 37만 8천 원은 미지급금. 자, 그럼 9월 16일 날 54번 불공 타이어 4개 12만 원. 거래처는 이영 타이어. 전자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3번. 우리는 차량 유지비 대표이사 거니까 800번대. 대변에 현금으로 15만 원, 나머지는 외상했다. 이렇게 써주면, 자, 얘도 끝나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보면 1번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먼저 받을 어음이 있네요. 자, 어음은 거래 날짜 19년이니까 문제 없고 10년이니까, 그리고 부도 발생일이 19년 10월 31일. 그러면 대손 확정일은 언제죠? 2020년 6달 다음 날 하면 10이면 11, 12, 1, 2, 3, 4. 그럼 5월 1일이 되겠네. 맞나요? 그럼 5월 1일이 확정일이죠. 자, 그럼 5월 1일인데 지금 1기 확정이니까 이 대손 확정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고, 외상 매출금은 우리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 받았어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19년도 거니까 10년 안 넘었고, 그럼 문제 없이 되겠죠. 자, 미수금 기계장치 판매 대금, 이건 문제 없죠. 문제 없는데, 그럼 대손 처리하면 되는데 이유가 맞으면, 근데 저당권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돈 못 받을 일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가서, 자, 이번 신고 기간 확정 4월부터 6월, 2020년 5월 1일 날 770만 원의 가경이구나. 가경 부도 6개월 경과 2020년 4월 1일 550만 원 비하 파산.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예, 끝이네요. 그죠? 자, 다음
12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2기 확정의 매출 자료는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1번 칸에 쓰면 될 거고,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 기타 4번 칸에 쓰면 되고, 1번 도쿄상사 제품 직수출 4,500만 원은 직수출이니까 우리 영세의 기타인 6번 칸에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첫 번째 거 1번 칸에 쓰고, 간주임대료 4번 칸에 써줄 거고, 직수출한 거 6번 칸에 써주면 되겠죠. 다음 매입 자료는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 2억 3,500만 원인데 고정자산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선 세금계산서 표현을 좀 안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액이 공급가액 4억 5천에 4,500이다. 얘는 일반 매입이죠. 그럼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연수치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해주죠. 해주는데 0.5% 가산세 부과하는 건 0.5%만 나중에 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빨리 받는 것 다음 달 10일까지 안 챙겨서. 그럼 일단 고정자산 매입 11번하고 일반 매입에 11번하고 10번에 쓰고 나서 지연수치에다가 2천만 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일반이니까 41번 칸에다가 우리 900만 원에 90만 원 써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첫 번째 거는 우리 1번 칸에 2억 3,500, 2,350만 원 들어가면 되고, 다음 두 번째 거는 일반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액이니까 4억 5천만 원에 4,500인데, 그런데 얘를 늦게 받은 거라서 이 중에서 2천만 원이 늦게 받은 거라서 가산세 지연 수치가 2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일반 매입액이 1,000만 원에 100만 원 있다. 자, 이게 우리 매입액에 대한 거죠. 자, 다음 기타 자료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1,350만 원 21번 칸에 쓰면 되고,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1,000만 원은 예정신고 때 누락했대요. 매입이잖아. 매입은 종이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1,000만 원 얘는 우리 38번 칸에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21번 칸에 1,350만 원, 그리고 12번에 38번 가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뭐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고 전자 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해라. 그럼 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매입세액만 누락한 게 있으니까 이대로 해서 저장하면 끝나는 거죠. 맞나요? 제가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아, 저 이거 잘못 썼네. 1,000만 원이 아니고 900이었다. 그죠? 숫자를 잘못 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이네요. 자, 이제 결산 봅시다. 자, 1번 2020년 3월 1일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선급비용 처리했으면
우리는 선급 비용을 취소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대변의 선급 비용. 자, 그럼 얼마 취소해 주면 되죠? 선급 비용 취소해 주는 거는 그렇죠. 올해 거만 취소해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올해 거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10달이에요. 근데 1년치 보험료가 1200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취소하고 성급 이제 미리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비용 취소하고 얘는 우리는 800번대의 보험료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 없는 거 보니까 이젠 제가 크게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 이건 잘 푸시나 봐요. 자, 그럼 2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뭐 작년에 샀던 어떻게든 단기매매 증권이면은 계산 문제니까 얘 둘이의 가격 차이만 조절하면 되겠죠. 그럼 10,000원 올랐네요. 천주가. 그럼 10,000만 원이나 올랐네요.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됐으니까 10,000원씩 천주 1,000만 원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0만 원 높여주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기만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6,500만 원 미화 5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으며 계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계산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장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해서 6,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6천만 원이죠. 5만 달러를 달러당 1,200원 곱하면 6천만 원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눈빛 보고 제가 산수 잘못했나고 다시 계산했잖아요. 6천만 원 맞죠?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그럼 장부에 6천만 원 적혀 있는 걸 6,500만 원 적혀 있는 걸 6천만 원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500만 원 줄여주면 되겠죠. 그럼 500만 원 줄일 건데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를 줄일 거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ABC은행 500만 원이고 그리고 차입금 빚이 줄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500만 원. 자, 계산대 6자 이야기했던 거죠. 자, 다음 4번. 자, 당사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 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50만 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결산 무조건 가세요. 그리고 이 법인세는 회계상의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속 여러분들 신경 쓰이도록 이렇게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원래 법인세 포함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만약 진짜 빼게 장난치려고 그러면 2,200에서 쓰면 뺄 사람도 많을 텐데 2,000 쓰면 빼고 싶어도 이상해서 안 빼죠. 일반적으로. 자, 그럼 지금 이거 쓰실 때는 자동결산 가서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얘도 제가 자동결산 해버릴 테니까 계산자료 입력하면 엔터 치면 화면 제일 아래를 내리면 선납세금 있죠. 그럼 무조건 선납세금 금액을 그대로 쓰세요. 옆에 650. 이 650이 제가 보지도 않고 650 쓰세요 말한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예. 시험 때는 알리바이가 무조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 650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산자료 입력 열어서 여기 적혀 있는 금액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 추가 계상액은 뭘 쓰냐면
문제 보면 총 법인세가 얼마래?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2천만 원에서 선납 세금을 뺀 금액을 쓰는 거예요. 2천만 원에서 선납 세금 뺀 금액이 1,350만 원이죠. 그럼 이 금액 쓰면 지금 위에 법인세가 2천 나와 있잖아. 다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분개할 준비를 끝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냥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어느 상황이든 자동계산 가도 되니까 자동계산 가서 그냥 얘 둘이 처리해 버리는 게 제일 쉬우니까 수동계산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이 방법을 쓰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납세금 문제 적혀 있는 선납세금이랑 여기 데이터에 있는 이 선납세금이랑 값이 일치 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지도 않고 그냥 650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됐고 다음 5번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며 월회상각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이거 자 보세요. 직접 계산을 할 거면 얘가 정률법이잖아. 정률법은 장부가액 곱하기 정률인데 올해 취득했잖아. 그러면 취득원가 곱하기 정률 하면 돼요.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어렵게 올해 이전에 사가지고 감가상각한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이다라고 기억하세요.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올해 취득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올해 취득한 거 아닌데 정률법 너무 어려워요. 그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 줄 거거든. 그럼 그냥 그거 보고 쓰면 되죠.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인데 올해 취득해서 감가상각 한 게 없죠. 그래서 3천만 원 그대로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곱하기 정률은 0.451을 하면 1,353만 원이 3만 원이 되네요. 그럼 1,353만 원인데 얘를 지금 올해 취득했다는 건 1월 1일 날 취득 안 했으면 우리가 취득한 날부터 오늘 사용한 날까지만 쓸 거니까 12달 중에서 9월 1일이니까 9, 10, 11, 12 4달이죠. 그러면 12분의 4인 거예요. 그럼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하면 451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가 지금 451만 원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많은 사람 쓰는 방법 중에 자, 잔존 가치가 없어요. 잔존 가치가 없으면 난 정률법 계산이 너무 귀찮아. 계산기도 어려워.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가세요. 그냥 고정자산 등록 가서 그냥 아무거나 금액만 보고 지우면 될 거잖아. 그럼 2020년 올해 9월 1일 올해 취득이 3천만 원이고 내용 연수 5년이래요. 일단 금액 나왔죠. 블록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입력하고 우리 회사 계상액이 올해 상각비라고 했잖아. 우리 그 스마트웨이 하면서 봤죠? 이거 왜 이래? 예. 여기에 집어넣어도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게 정확한 계산한 거예요. 원래 감가상각 월하기 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 입력해도 데이터 값이 똑같아요.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안 되면 이 방법 쓰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뭐냐면 잔존가액 없을 때만. 왜냐면 지금 얘가 서식 이름에 고정자산이라고 쓰고 있는 건 세법 서식이에요. 원래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잔존가액 쓰는 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잔존가액 없을 때만. 근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몇십 회를 다 봐도 시험 문제 나온 거 실기에는 잔존가액이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딴지 걸어가지고 걔네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아무도 잔존가액을 안 써요. 그럼 힘들면 이거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말하는 건 451만 원만 나오면 돼요. 그건 계산하는 게 빠르면 계산하고 그게 힘들면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근데 사실 기계장치라고 쭉 해서 불러와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저처럼 막 썼으면 그러면 얘 지워버리고 하고 나서 위에 얘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럼 451만 원 알았으니까 계산자료 입력에 지금 제조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500번대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 451만 원에 써서 전표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하면 얘도 끝났죠. 지금 제가 자동 계산으로 하는 방법만 이야기한 거고 수동 계산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4번은 나 계산 자료 입력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일 수도 있고 법인세 등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다 같은 건 거 기억하시고 1200만 원 대변에 선납세금 650만 원 나머지 1350만 원은 미지급 세금이다.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분계 틀이 이거거든. 틀이 이거니까 문제에서 주는 게 얘가 이 금액이고 얘네들이 선납세금이면 나머지는 내년 3월 달까지 법인세 내겠다고 회계상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도 자동 계산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 451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451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계산자료 입력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5번. 자, 다음 자료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원 박민혜를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일단 본인 여성 총급여 2,900, 3천만 원 이하고 배우자 있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기본공제 왜 이래?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죠. 그럼 부녀자 공제고 다음 김영광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안 되죠.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자 아버지는 미국에 산대요. 뭐 요양 목적 혹은 뭐 주거 형평상 이런 말 없죠. 아버지는 안 되고. 자 다음 딸은 소득 없고 18살이고 뭐 생계 동거 유무는 안 따질 거고 아들 문제 없고 오빠 소득에는 문제 없는데 나이 때문에 오빠는 안 되겠네요. 73년생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문제 되는 거는 본인하고 딸하고 아들만 되고 나머지는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죠. 우스갯소리로 기본문제 되는 가족이 없는 게 내 인생이 편한 거예요. 다 각자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 내가 세금 좀 덜 내는 것보다 딴 사람이 돈 벌어서 같이 맛있는 거 서로 많이 사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자,
그럼 자 107번에 박민혜 입사 2020년 8월 1일 날 했고 특이사항 없고 부양가족 명세 가서 본인 부녀자 배우자 김영광은 안되고, 다음 본인의 아버지 박노현도 안되고, 아이고. 다음 딸 김예슬 문제없고, 아들 김예찬 문제없고, 오빠 박민호 안되고. 자, 그리고 본인이 세대주니까 세대주 뭐 문제없죠. 이렇게만 하면 자, 얘는 끝이네요. 자, 다음 연말정산 문제 보면, 자, 강호성 연말정산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주택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연말정산 입력 탭. 자, 본인은 6천만원, 7천만원 안 넘으니까 월세세 공제 문제 없을 거고,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시네요. 어머니는 1년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은 문제 없는데 나이가 60이 안 넘었지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시니까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자, 그리고 배우자는 소득 없고, 처남은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20살 넘은 거 체크해 놓고,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자, 그럼 보험료의 보장성 보험인데 피보험자 강민철 아버지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죠? 다음 보장성 보험 강샘물 자녀 취약전 아동이니까 문제 없죠. 그럼 보험료 40만원 될 거고, 자, 좀 바로바로 쓸게요. 자, 다음 의료비는 어머니 보청기 구입 되는 거고, 질병치료 한약 구입 50만원 되는 거고, 그럼 어머니 장애 있으시니까 150만원 장애인에다가 쓰고, 자, 배우자는 어깨 수술 미용 성형 수술 아니고 그러면 될 거고, 실업보정용 안경 30만원 문제 없죠. 그럼 그 밖에 공제 대상에 130만원. 자, 다음 끝이네. 자, 교육비는 처남 안윤석의 교육비 강호성 본인이 납부했어요. 그럼 동생은 나이가 그 처남은 나이가 그랬지 소득 금액은 없었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되고, 자녀 강지의 초등학교 체험 현장 학습비 60만원. 그럼 30만원만 되겠네요. 얘는 30만원으로 조절할 거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30만원 합치면 60만원 되고, 자녀 강샘물 240, 유치원 미술학원 30만원 270만원 다 되죠. 자, 그럼 자, 교육비에 먼저 대학생의 400만원, 초중고에 30, 30 해서 60만원, 그리고 자녀 강세 물건은 취약 전에 270만원.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 명이 950이면 여기에다 900만원 써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써도 돼요. 근데 써지 마요. 950 다 쓰세요. 만약에 1000만원 썼어요. 1000만원 다 쓰세요. 왜 제가 1000만원 다 쓰라고 하냐면,
대학생이니까 지금 내 가족이니까 950이라도 900이고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대학교 등록금 1000만 원이면 본인은 1000만 원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쓸데없는 혼자 생각만 더 많이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원리대로 쓴다면 의료비 쓸 때도 여기는 전 가족 다 합쳐서 700만 원 써야 되고 보험료도 전부 다 합쳐서 100만 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옆에 적혀 있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나 본데 AT 시험에서 실수 안 하게 다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쓰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기부금은 본인 정치자금 기부 문제 없고 처남 것도 나이 제한 나이 문제 나이래 소득 금액 문제 없었으니까 법정 기부금 되죠. 그래서 자, 두 개 기부금 가서 먼저 정치자금 기부 20이니까 10만 원에 10만 원. 다음 우리 법정 당해 기부금에 50만 원. 그리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김강일 부동산 임대 사업자네요. 유형은 아파트. 면적은 84제곱미터. 다음 신용카드는 2,500만 원,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회사 경비 200만 원. 일단 다 뺄 건데 이건 안 되니까 빼는 거고 얘 둘은 따로 쓰려고 빼는 거죠. 그래서 2,200만 원을 신용카드에 쓰고 그리고 전통시장이 40만 원, 대중교통이 60만 원. 다음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구입한 거 있네요. 중고자동차는 10% 된다. 신차는 안 돼요. 중고자동차만 10%니까 100만 원. 또 취약전 아동 미술학원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는 이중공제 되죠. 그래서 30만 원. 그래서 130만 원이 현금 영수증에서 되겠네요. 그죠? 모두 본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연말정산 것까지 끝났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론 문제 쭉 또 빠르게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해 작성하여야 한다. 자, 우리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유동성이 큰 항목, 높은 항목부터 먼저 위쪽에서 차례로 배열한다니까 맞는 거고. 자,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순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 우리는 무조건 총액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순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우리는 총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어떤 것끼리 총액이라 그랬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산과 자산은 상관없어요. 자산과 자산 대표적인 게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거는 순액으로 보여줘도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줄여가지고 순액으로 보여줘도 돼요. 왜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부채인 사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부채적이죠, 성격이. 그래서 지금 총액으로 보여줘라는 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걸 상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자본금은 자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발행 주식수의 액면금액 곱한다. 정확하죠?
주식수 곱하기 발행 금액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답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한글을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액면 금액이니까 얘는 맞는 거고 발행 주식수의 발행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도 잘 쳐요. 자, 다음 2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기말 재고자산 당기순이익 이게 높게 나오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물가가 상승할 때는. 그리고 제가 순서를 선이총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제일 낮은 게 후입선출법인데 물가가 하락할 때는 정반대. 가장 낮은 게 선입선출법이고 높은 게 후입선출법인데 물어본 거는 물가 하락할 때 가장 적게 나오는 거.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네요. 자, 다음 3번.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 자,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거는 첫 번째에 취득세, 취득 관련된 취득세는 당연히 우리 유형자산은 이제 취득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기준 잡으시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영업활동에 쓸 수 있는 상태 기준을 잡고 그때가 취득 시점이니까 그 이전에 들어간 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그 이후에 들어간 거는 우리는 비용 처리를 주로 할 거예요. 물론 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할 거고 그럼 자본적 지출을 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겠죠. 그럼 취득세는 취득 시점 이전에 쓰는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도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사오기 위해서 돈 계약금 주면서 우리는 꼭 건물 짓는 것만이 아니고 또 물건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사올 때도 취득 시점 이전까지 들어간 거는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유형자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이건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가 나오는 거죠. 우리 건물이나 자동차세나 건물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거니까 얘는 틀렸고 그럼 4번에 유형자산 설계하고 관련된 거는 아직 설계한다는 건 취득 시점 이전에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만들어야지 이제 우리 취득 시점이 되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론 문제 4번 볼게요. 자, 다음 사채를 2018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자, 일단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율을 보면 액면 이자율이 우리 거라고 제가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발행한 채권에 적혀있는 이자가 우리 거잖아. 그럼 우리 거가 8%인데 유효 이자나 시장 이자가 우리 거보다 더 크니까 내가 불리한 조건이죠. 내게 더 작아 발행하는 게. 그럼 불리하니까 할인 발행할 거예요. 그럼 할인 발행을 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자가 우리가 더 액면 이자가 낮기 때문에 10만 원 갚겠다고 채권 발행하면서 29,669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얘를 우리가 발행을 할 때 분계가 지금 얘 발행이 2018년 1월 1일 날, 자, 우리가 발행할 때에 이 시점에 발행할 때 이때는 대변의 사채 금액은 10만 원이다라고 발행하고 차변에 뭐 현금으로 돈을 받았으면 92,669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에 이 돈을 빼면 우리는 7,331원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2018년 12월 31일 날 지금 위에는 우리는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고 이제 우리 사채 첫 번째 이자 지급할 때의 분계를 보면
우리는 이자 지급하는 분계는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고 대변에는 뭐 이자를 현금으로 준다고 봤을 때 이자 지급하는 건 액면 이자를 주는 거고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를 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상각 줄이는 거니까 반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얘가 상각액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아래에 그대로 분계를 금액을 넣어 보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쓸 건데 이 이자 비용은 우리는 사채 지금 이자 지급할 때에 사채 장부 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니까 장부 금액이 지금 발행한 이 금액이잖아. 첫 시작할 때. 그래서 92,669원 곱하기 유효 이자가 10%예요. 그러면 유효 이자는 9,267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9,267원이 될 거고 대변에 이자를 주는데 이자는 액면 금액에 자 우리 액면 이자는 액면 가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니까 액면 가액이 10만 원이고 곱하기 액면 이자율은 8%면 얘는 8,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주는 거는 8,000원이 될 거고 그럼 이자 비용과 액면 이자 차이 나는 금액 1,267원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얘가 3년짜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3년간 상각을 하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7,331원은 전부 다 제로로 만들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 전에 사채 테이블 방식 하는 게 이걸 결국은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변에 써서. 그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러면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거였죠. 우리 할인이든 할증이든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먼저 보면 자, 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액면가보다 작다. 그때 장부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장부 금액이라는 건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다 하는 거니까 얘 빼면 이 금액 될 거잖아. 그럼 장부 금액이 92,669원인데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니까 장부 가액이 액면가보다 작다라고 하면 맞는 정확한 표현이죠. 자, 다음 두 번째에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18년도에 얘 이자 8,000원 액면 이자 줄 거. 이건 18년도만이 아니라 마지막 해까지 액면 이자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자는 8,000원일 거고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한 후에 마지막 해까지 얘 인식하고 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전부 다 상각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원이다 라면 맞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거죠. 얘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방식인 거예요. 자, 우리 그 사채를 규칙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사채 100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처음에 발행한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개하면 이 금액들이 이자 비용 차변에 분개하게 되면 이 금액이 이자 비용 대변에 액면 이자 주고
이 금액만큼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에서 줄여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 전부 다 합치면 4차 할인 발행했던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랑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되면 차감 계정이 할인 발행 차금이 전혀 하나도 없이 사라지니까 장부 금액이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장부 금액이 증가하는데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점점 늘어나잖아. 차감 계정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얘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데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인데 얘는 그대로지만 유효이자가 증가하니까 상각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유효이자가 더 큰데 얘가 더 커지니까. 자, 그럼 얘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할증 발행도 보면 할증 발행도 규칙을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또 똑같이 액면 금액 되는 거. 이 금액만 갚을 거거든. 그럼 할증 발행 차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액면 이자가 지금은 우리가 유리하니까 유효이자보다 커요. 그럼 장부 금액이 줄어드는데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장부 금액이 컸던 작았던 간에 줄어들든 증가하든 간에 이 금액의 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을.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비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인데 액면이자가 더 큰데 12만 원으로. 그런데 유효이자가 금액이 줄어드니까 얘 둘의 차이는 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하는지를 아는지 문제에서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이 규칙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하는 거예요. 상각액은. 그리고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갚을 때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왜냐면 차금 계정, 가상 계정이 다 사라지면 자기 계정 과목에 발행할 때 대면에 사채 적어놓은 그 금액밖에 없을 거잖아요. 차금 계정이나 가상 계정인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규칙에서 얘는 감소는 할인이었던 할증이었던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얘는. 자, 다음 5번. 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재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팔았다고 하는 게 수익 인식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지금 위험과 보상 모든 게 좋은 과실이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득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파손의 위험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면 팔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매자가 아니고 구매자한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4번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대응되는 원가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수익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도 기억해 두세요. 대응 원가가 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아야지 수익 인식할 수 있는 거지. 대응 원가를 모르면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 원가를 신뢰성 있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인지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제조 원가 및 재고 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T 계정 제가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럼 T 계정을 보면 자, 제공품, 제품, 여기는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 기초, 여기 기말.
그럼 제공품은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매출 원가다. 자, 그럼 이 위치 틀을 제가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공품을 보면 기초가 50만 원, 기말이 200만 원. 그럼 얘가 50만 원, 그리고 얘가 200만 원. 또 제품은 기초가 100만 원이고 기말이 200만 원이고, 그리고 아래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050만 원이다라고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물어본 거는 이 매출 원가니까, 그럼 이제 얘 둘이 합치면 1,100인데 기말 제공품이 2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네요. 그럼 얘가 900만 원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00만 원이 되고, 그럼 둘이 합치면 1,000만 원인데 200이면 매출 원가는 8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죠. 오케이. 자, T 계정은, 자, 우리 원가 이게 혹시 모르니까 시험 직전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 항상. 그럼 우리는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 T 계정 있죠, 위치하고, 그리고 우리 그 종합원가 계산할 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하고, 그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 두 개 적어 놓고 시험 직전에 한번 반짝 보고, 바로 직전 시험장에 앉아 있을 때 그 종이 그 문제지 나누기 주기 전에 보고, 문제지 펴자마자 바로 얘들 펴세요. 그래서 나와 있으면 바로 풀고 까먹으면 되잖아. 안 나왔으면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왜냐면 평소에 지금 기억이 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런 거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 문제 풀다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얘 문제인 거 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얘는 지금 이 요소배분가 계산 문제는 문제 틀을 딱 보면 이 문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 하고 그거하고 두 개는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신 분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자, 건물은 면적. 적합하죠? 인과관계 느껴지네요. 노무관리 부분은 종원수, 뭐 인사 관련되는 거나 이런 거는 종원수면 적당할 것 같고, 검사 부분은 검사 수량이나 시간, 이 두 개 중에 하나 쓰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구매 부분은 기계 시간, 이건 구매 금액이라든지 구매 횟수라든지 그런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다음 8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그럼 예정 배부액이 얼마죠? 그럼 지금 얘는 조업도가 작업시간이니까 예정 배부율 5,000원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은 1,000시간 하면 얘는 500만원이 예정 배부액이네요. 근데 지금 이 500만원이 얘가 200만원 과소 배부한 거래요. 작게 배부했대. 그러면 실제는 700만원 나왔으니까 얘를 작게 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점을 실제 값이 나왔을 때의 예상을 많이 하면 과대 배부, 작게 하면 과소 배부, 이렇게 기준점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에 원가를 계산하나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얘는 개별 원가로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표나 작업 지시서나 이런 걸 쓸 거고,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은 전체 원가 가지고 한 번에 이야기하는 거 보겠죠. 두 번째,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이건 서로 바뀌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 썼죠. 공정별 적혀 있으면 종합 원가 계산으로 가라고. 그리고 개별 작업별 작업 지시서 나오면 개별 원가 계산인데 완전 뒤집었죠. 자, 개별 원가 계산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그래서 제조 간접비만 가지고 배부할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해서 완성품 환산량 구해서 가는 거죠. 3번 맞고, 4번에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 개 종류,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 그렇기 때문에 답 2번이 틀린 거네요. 자, 10번 문제를 봅시다. 자, 먼저 이거 하실 때,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평균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인 거고, 선입선출법은 서로 기초의 차이예요. 그래서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인데, 기초는 올해 거 아닌 거 빼내는 거예요. 단기 순수 올해 거만 하려고. 기초량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재료비, 가공비 이런 거 구분하기 힘드시면 재료비든 가공비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이 나오면 이때는 우리 수량에다가 곱하기 완성도를 해서 사용하시고, 전량 투입이라고 적혀 있으면 완성도 퍼센티지 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량 투입이 되어 있으면, 투입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수량을 쓰고 완성도 무시하는 거예요. 완성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이야기가 안 적혀 있죠. 왜 안 적혀 있냐면 선출법이래. 자, 안 적혀 있는 이유는 기초가 없거든. 그럼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둘이 공식이 똑같잖아. 얘 빼는 것만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지금 평균법이다 선입선출법이다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를 볼 건데,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했죠. 전량 투입되면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완성량에 기말량을 더해 줄 건데, 자, 이 공식 지금 머릿속에 있으신데 내가 못 풀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못 푼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자라고 했죠. 제공품 T 계정에서 기초, 착수, 혼은 투입, 그리고 기말, 얘가 완성인데, 지금 문제 보면 완성품이 안 적혀 있잖아. 그럼 완성품을 구해야 되겠죠. 완성량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럼 기초가 0개, 투입이 600개, 기말이 400개래요. 그럼 완성은 200개다. 그래서 200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 완성량이 안 보여서. 그래서 투입량을 완성량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 초기에 전량 투입이니까, 그럼 완성이 200개고 기말이 400개면 얘는 600개고,
이제 쉬워졌죠.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 투입한대요. 그럼 200개 더하기 400개 60%면 64, 24, 240개 하니까 440개. 그럼 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자, 이해가시죠?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해야 한다. 맞죠?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 혹은 수출 임가공 영역. 3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다. 전혀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고 제거시켜버리는 것은 영세율이었죠. 면세제도는 면세 사업자 단계에서만 빠져버리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음 4번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려면 3년간 우리는 못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영세율은 과세거래예요. 과세거래.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적용받으려고 하면 면세를 포기하고 그 부분을 우리 과세 사업 쪽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맞죠? 다음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는 매입세 공제하고 이런 거 받으려고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죠. 물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되지만 원활하게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탈세를 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자, 다음 3번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두 개 이상 있으면 우리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특징이죠. 그래서 답 2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3번 13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죠? 자, 우리 시험까지는 얘 정답이고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왜 안 나올 거냐면 올해부터 2억으로 바뀌었거든. 그럼 괜히 자기들은 올해 기준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들이 또 이의제기하고 하는 게 피곤해서 피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건 20년 기준이면 3억이에요.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맞죠? 우리는 수정세금계산서 우리 그 착오로 의해서 발행해봤죠. 기재사항 착오. 다음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금 위에 있는 개인 사업자 중에 3억 이하나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나요?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은 종이해도 되고 전자해도 되는 거고, 이거 넘어간 사람은 종이하면 안 되는 거고 전자만 해야 되는 거고, 그 차이죠. 그래서 얘는 없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할 수 있죠. 4번에 전자세무계산서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무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무계산서 발급 명세를 구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정확한 지문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종합소득은 2배, 사근, 연기, 배당, 사업, 기타. 우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죠.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아니죠. 모든이라는 글자 있으면 여러분은 분리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일단 얘는 틀렸고. 다음 2번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가 죽거나 이민 가야지 된다라고 했죠. 그거 아니면 우리는 뭐 소득세는 사업소득만 소득세 가는 게 아니죠.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문닫 폐업하고 회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합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자 배당 소득 제외하고 열거주의 방식 하는데, 이거 누가 이의제기 신청해서 또 더럽다 하고 3번 맞다고 해줬을 건데, 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자 배당 연금도 열거주의 방식을 하잖아. 일부 유형별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데 표현하기를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누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얘네들도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장난해서 문제 출제원이 걸려서 3번도 맞다고 틀린 거다라고 해준 건데, 근데 제대로 표현을 해버렸다면 얘가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자, 맞는 말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4번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는 사업자의 주소지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사업장의 주소지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따라다니는 거고, 소득세는 우리 개인이 돈 버는 거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소지가 우리 소득세의 납세지가 되는 위치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지금 90회를 풀어봤는데, 혹시 90회 문제에서 지금 제가 수업 지금 설명드렸는데도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문제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또 다르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분께서 이해 안 가는 거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우리 시험 때 이거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믿으면 되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세무사의 문제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자, 오늘 지금 AT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는 전산세무위급 문제 푸세요. 내일 AT 문제 풀고. 근데 지금 우리 수업 할 때는 AT 문제 풀 거니까, 자, 우리 이번에 AT는 우리 이제 40회 풀 차례인가요? 40회 없죠? 39회 풀어야 되죠? 40회가 제가 여러분한테 출력 안 해드린 거 아니고, 40회는 시험이 취소된 해예요. 취소된 회가 아니고 회차. 전산세무위급도 하나 빠져있죠, 이빨이. 그것도 취소된 거고. 자, 그래서
39회로 가서 자, 시험은 지금 적혀 있는 게 방금 여러분들 들어가시다 보면 2020년 2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험 방금 이거 감독관 확인문하고 쓰기 전에 오른쪽 위에 보면 2020년 적혀 있는데 들어와서 보시면 회계 기간은 2019년도에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인 거예요. 1회차 시험은 회계 기간을 전년도 걸래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 거 가지고 한 거고 얘도 그래서 지금 문제가 2019년으로 해서 적혀 있을 거예요. 시험 시행은 2020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 쉬었다가 자 얘네들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